테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정말 힘들었는데 주말에 좀 쉬셨어요? 네, 주말에 잘 쉬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에너지 충전해서 저희 월요일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보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가 크게 밀렸습니다. 이유인즉슨 고용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고용 3부작이 마무리가 됐고 또 고용 지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뉴욕 증시가 악재로 해석을 하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 어떻게 좀 나왔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숫자가 예상보다 덜 나왔다라는 것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이미 지난달에 연간 기준으로 80만 개 정도의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뭐 지지난달의 전체적인 추이도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14만이 나왔지만 이건 과연 맞는 숫자인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제조업이 너무 빠르게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 적격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들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미국이 소비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에서 사람을 워낙 많이 잘라내다 보니까 제조업 쪽의 고용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의 조정 원인이 저는 미국향 수출의 둔화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린 것은 미국 시장 그 주말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초반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로이사 얘기가 나오면서 비컷 가능성도 있어.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비컷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진짜 뭔가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저는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채권 시장과 선물 시장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현재 금리와 125bp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실물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24년 말, 25년 말 정책 금리 예상을 보시면 더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앞서가고 있는 선물 시장이 과연 맞을까? 이 맞아도 문제고 안 맞아도 문제란 말이에요. 맞으면 이렇게까지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될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이게 맞지 않는다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금리를 그렇게 크게 내려주지 않는데 실적이 떨어지면서 증시 조정이 왔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부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지표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세 가지를 짚어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숫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시장에 의심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원로이사의 발언으로 채권 시장에 이제 소위 선물 시장 쪽에서 먼저 베팅하는 사람들이 소위 선베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괴리를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문제고 세 번째로는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제조업이 너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조금까지 퍼져가면서 제조업을 키워놨는데 그 제조업이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건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의미하는 바는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미증시도 하락했는데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난주 한 주 동안 많이 밀리긴 했는데 그러면은 지수, 우리 증시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줄지어서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토론도 있고 그다음에 동시만기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발표도 있는 만큼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과연 다음 주에 돌아올 3일의 휴가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갑자기 급증한 건 별다른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급증했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반도체에 대한 매도일 수도 있지만 한국물에 대한 매도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파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고 시가총액 비중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ETF라든지 패시브 펀드들 쪽에서 결국은 지수 움직임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그냥 코스피의 프락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관점은
한국물에 대한 매도이기도 하고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현금이 미리 확보되어 있다면 뭐 주구장창 저야 뭐 현금 확보를 외쳐왔으니까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설사 이번 주에 뭐 반등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늦게 가도 안전할 때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불확실성이 워낙 많은 시장이니까 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지난번 하락처럼 정말로 뭔가 시장이 극단적으로 하락했을 때 정도는 제가 보기엔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보수적 전략이 필요하고 적어도 FOMC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확인하신 이후에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을 재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고 갈까 팔고 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데이터들 좋지 않아서 추석 연휴 전에는 조금은 현금 비중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다 안 좋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시나 엔비디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하락해서 장중에 $100 딱 터치 나왔습니다. 이제는 두 자릿수로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엔비디아 추세 꺾였는지 이 부분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 반등에서 기술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하긴 했는데 근데 엔비디아의 고점은 6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월의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조금은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하락의 속도가 또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더블탑의 모습을 그리는데 더블탑의 고점이 낮은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고점보다 오른쪽 고점이 낮은 그래서 지금 뭐 일본 기준에서는 저렇게 3탑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주봉 기준으로 보면 이제 더블탑인데 더블탑의 고점과 저점이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혼자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고 결국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였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을 다 같이 끌어내리고 있단 말이죠. 물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죠.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더 많이 끌어내려지고 있는 완연하게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된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어쨌든 대장주였는데 대장주가 지금 추세 이탈을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저점이 한 $90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의 저점을 깨지 않고 재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박스권 안에 갇힌 상태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마저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주도주의 추세 이탈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그 나쁜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이번 주 확인해야 될 것은 최소한 전저점 정도는 깨지 않는 박스권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우려하는 바 충분히 알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를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으로 천천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시장이 가장 의심하는 것은 이 빅테크의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부분과 더불어서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적과 연동될 것 같은데 실적보다 경기와 더 먼저 연동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디램 재고는 어디에 쌓여 있느냐? 제조사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완성업체에 쌓여 있다. 그래서 완성업체들의 수요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디램 가격은 하락 전환할 수 있고 뭐 서버 쪽은 탄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경기가 떨어지면 서버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선에서 과연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바뀔 수 있죠. 특히 이제 대중국에 대해서는 모두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의 압박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제품은 뭐 우회 수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쪽으로 쿠션 쳐서 들어가는 건마저도 뭐 제한을 하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쿠션 쳐서 들어간 게 확인이 되면 엔비디아도 뭐 규제하는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엔비디아도 20%의 매출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동성을 좀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는 뭐 조정받을 때마다 사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추세의 하단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추세가 변했을 때 박스권을 그리더라도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박스권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엔비디아도 지금부터는 적어도 11월 말에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조금은 관망 모드로 접어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런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동일한 시각이시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지금 뭐 누가 뭐래도 붙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의 상승에 두 종목 모두 밸류에이션을 폭발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면 뭐 엔비디아와는 다르게 역사적 밸류의 하단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하단 부근으로 왔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올라온 실적이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나 실적 추이를 고려해 봤을 때 엔비디아가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SK하이닉스는 하락의 속도는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 정도가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한미반도체는 결국은 시장 확장을 하이닉스 이외에 어느 쪽으로 얼만큼 더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이닉스 향만 있다면 그건 좀 부정적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한미반도체와 통화해봤을 때 얘기는 자기들 하이닉스만 하는 거 아니다. 뭐 마이크론도 가고 여러 쪽으로 이제 범위 넓혀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3분기 실적에서 비중이 많이 올라오고 전체적인 그 매출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미반도체도 낙폭이 빠르게 줄면서 반등의 어떤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엔비디아 흐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가 꺾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엔비디아 직전 저점은 8월 7일에 형성됐던 98.91달러인데요. 직전 저점 이탈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보자 등등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네요. 그래서 IT 종목군들은 좀 저점 매수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지금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네, 뭐 일단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밸류 기준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들어왔기 때문에 베팅은 가능한데 네. 이 베팅하고 나서 뭐 당장 오를 거라는 기대는 접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왔지만 네. 지금 사서 뭐 내일 그다음에 뭐 다음 달이면 뭐 몇십 % 이익 난다.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사서 어느 정도의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의 분할 매수는 오케이. 근데 지금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그것도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이고요. 엔비디아도 지금은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종목별로 약간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주를 가져오셨어요. 답이 없는 화학주, 차별화는 해주셨는데 화학주 얼마 전에는 또 뭐 낙폭과대 움직일 때 살짝 들썩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 대체적으로는 좀 주가 움직임이 좋지는 못한데 어떤 쪽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화학주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전망을 놓고 봤을 때도 특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이 워낙 로컬 비중을 높여놓은 데다가 중동 쪽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마저도 지금 일부 공장을 폐쇄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석유화학은 지금 현재 답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뭐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은 뭐 조금 오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들별로라도 지금 빠르게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더 거대화시키고 그다음에 더 집중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이 구조조정을 하든지 그래서 어떤 큰 틀의 그런 구조조정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뭐 빅베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빅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좀 경쟁력을 높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대산, 여천, 그다음에 몰산에 있는 이런 화학단지들을 뭐 각 회사가 하나씩 뭐 나눠 가진다든지 아니면 설비에 뭐 대규모 투자를 늘려가기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들만 가져가고 그다음에 저부가 상품들은 뭐 빠르게 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대승적 결단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인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실제로 롯데케미칼이나 뭐 하나케미칼이나 LG화학이나 그런 결정을 섣불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수출이 꽤 늘거나 아니면 마진이 대폭 개선될 만한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만 최근 지표까지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B 라텍스, 소위 이제 고무 쪽의 전체적인 흐름이 수출 보시면 지금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상황이 안 좋다, 중국 쪽에 뭐 상황들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전에 2020년, 21년도에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격도 지금 SBR이나 천연고무나 전체적으로 다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이 가격의 상승에는 여러 가지가 기인하고 있지만 일단 천연고무의 생산을 맡고 있는 유럽의 정책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실제적으로 천연고무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합성고무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자동차의 특징은 뭡니까? 동일차 대비해서 전부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타이어의 고무량이 늘고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또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만들다 보니 전반적으로 SBR이나 LB 라텍스의 전체적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옆은 유기실리콘입니다. 유기실리콘이 2022년도에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제 중국 쪽에서 공급을 늘리면서 급락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꾸준하게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이 전고점을 이미 넘은 상황입니다. 뭐 사상 최고점은 아니고 2024년도 초반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분기 실적 기준에서 봤을 때 KCC가 갖고 있는 모멘티브의 실적이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때문에 지금 힘든 건데 상대적으로 중국 쪽 수출이 여전히 늘고 있는 화학은 이 두 가지가 거의 유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인 뭐 금호석화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그다음에 KCC 같은 기업들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도 있고, KC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밸류앱에도 일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화학주 내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호석유, KCC 이렇게 좀 떠오르는 이 종목군들, 그리고 또 제품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라텍스는 뭐 만드는지 머리에 딱 들어오거든요. 이 실리콘은 뭐 그룹 만들고 건설 자재 만들고 이럴 때 다 쓰는 거예요? 주로 이제 건축 자재, 그다음에 접착제, 이런 데 역할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전기 재료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또 접착제 역할도 유기실리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축용 실리콘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메탈 실리콘, 유기실리콘 여러 가지 실리콘들이 있는데 실제로 모멘티브가 갖고 있는, KCC의 모멘티브가 갖고 있는 이 유기실리콘이 전 세계 한 1위 정도의 점유율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KCC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로는 페인트 이런 업체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모멘티브의 실적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모멘트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이 회사 실적에 가장 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방이 어떤 쪽이길래 이렇게 좀 좋아지나, 그 틈새에서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 어떤 게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략적으로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들 종목도 크게 그 시장 전체 조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두 종목의 지금 밸류가 높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 아주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PB 0.2배까지도 빠진 상황인데 이들 종목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들 종목도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밸류업과 관련된 수급도 일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최근에 잘 형성되고 있는 지지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근래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이슈에서 KCC 얘기를 좀 자주 해주셨는데 주가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앤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